근데 2월 달에 달러가 4% 강해졌는데 원화는 8%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국내 요인이 지금 상당히 불리하다. 위기가 발생하는 거는요,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초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 정도 돼야 발생을 합니다. 쓸데없이 금리 인하 얘기하지 말고 이미 변화한 금리에 적응할 생각을 하세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박스권을 말씀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사실 이 박스권 돌파 시도를 못하고 말씀하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이유, 뭐 한국 경제 수출의 또 무역 적자, 그 다음에 또 경상수지 적자, 환율 문제, 강달러 문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한국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폭락까지는 안 갈 겁니다. 아마 22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러는 것도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죠. 그 이유는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게 2011년도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한국 시장은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쭉 오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게 2007년도에 처음 2000을 넘은 것부터 따지면 16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서 2000포인트 이런 정도에서는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지게 되면 코스피 2200포인트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최근의 형태만을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도 악재가 특히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률도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IMF도 그렇고 여러 기관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성장률을 올렸는데 우리만 막 0.3% 떨어뜨리고 예. 또 그거에서 더 추가로 떨어뜨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문제죠. 그 다음에 또 무역 수지 그 적자가 시간이 가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히 좀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2월 달 들어서만 8% 절하가 돼 버렸거든요. 근데 작년도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그 원달러 환율이 1,440원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보다 문제는 더 심각한 겁니다. 지금이. 왜냐하면 그때는 원화가 약해지는 가장 큰 요인은 달러 강세였기 때문에 그게 거의 설명력의 8, 90%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2월 달에 달러가 4% 강해졌는데 원화는 8%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절반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요인 때문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국내 요인이 지금 상당히 불리하다라고들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가장 그 문제시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계부채 그리고 연동되는 부동산의 하락 이것으로 인한 또 부동산 담보대출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한 것도 이러한 요소를 감안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경제 파국을 좀 막기 위해서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결국은 미국과의 금리 역전차가 더 벌어지는 미국은 어차피 또 다음번 3월 달에도 올리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잖아요. 50이냐 25냐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 위기가 이러한 현상들로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곧바로 위기가 발생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의 가격 변수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도 1.25%포인트인데 앞으로 쭉 가다 보면 많이 늘어날 때는 기준금리 차가 2% 정도까지 벌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상당히 문제는 조금 좀 심각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은 뭐냐? 우리나라의 3년물 그 국채 수익률이 어지간해서는 3.5% 밑으로 떨어지지 않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기준금리 때문에 이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국채 수익률이 3.5% 여기에서 위에서 계속해서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그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다 더 가중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정말 부동산 PF니 뭐니 이런 것들의 본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상당히 좀 이제 그 복잡하고 소란해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연준에서도 뭐 연준만이 아니죠. 월가에서도 지금 인정하고 또 걱정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인플레이션율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고금리 상황이 좀 더 길게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결국 빚을 많이 진 뭐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무슨 빚을 내서 버티다 결국 길어지다 보면 터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도 그 고금리 상황이 길게 유지가 됐을 때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강달러가 유지됐을 때 신흥국의 경제 위기 혹은 많은 기업들의 파산이 있지 않았냐 예.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높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높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가 발생하는 거는요,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초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 정도 돼야 발생을 합니다. 초기에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막아나가는데 그 힘이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여력이 고갈된 때 정도에는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가능성은 올해가 작년보다 높고 내년이 올해보다도 높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 정부, 뭐 금통위, 우리 뭐 하여튼 관리들이 뭐 여러 가지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는 있잖아요. 부동산 PF도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유동성 공급을 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모든 문제들이 좀 잘 해결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이 메커니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외생 변수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시나요?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어려워지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워지느냐? 증권회사 2-3개 정도 날아가고 저축은행 한 3-4개 정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건설회사 한 4-5개 날아가고 이러는 것까지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번 전에 너무 일들을 다양하고 많이 벌려버리는 형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모든 수익의 거의 원천을 다 부동산 PF로 만들어버리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그게 거꾸로 가게 되면 그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뭐 미분양이 7만 호다. 그래가지고 야 지금 넘어가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지금 당연히 여기에서 안 막힙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안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10만 호 훨씬 넘어갑니다. 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이루어지냐? 그 건설 경기가 거의 피크점을 향해서 갈 때에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때 되면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면서 주식을 아주 강하게 매수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방향이 딱 꺾이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건설회사 건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 아파트 이런 것들은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내야 되는 거지 중간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파산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뭐 당연히 보면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또 보게 되면 미분양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건설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되는 거고, 뭐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뭐 지금 당장은 어떤 한국의 경제 위기 이런 상황이 있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은 예, 그렇죠. 더 높아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서 볼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 정리서부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위기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 외환위기에 대한 이 기억이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대부분 위기하게 되면 그 정도 막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뭔가 크게 터졌을 때. 예. 근데 중간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카드채 사태 나잖아요. 그 다음에 2011년도 같은데 저축은행 부실 나잖아요. 그것도 모두 다 위기의 형태였었습니다. 카드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카드채에서 카드 제일 큰 회사였던 LG카드 이런 데가 LG그룹에서 그걸 못 막으니까 LG증권까지 한꺼번에 해가지고 내다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형태잖아요. 그게 다 위기의 상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래서 이번에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진짜 외환위기급으로 갈 거냐, 아니면 카드채나 이 저축은행급으로 갈 거냐 하는 것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저축은행급으로서 이렇게 가고 그러면 그거는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진 않지만 그 또한 위기상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보는 거는 후자 쪽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증권회사 2-3개, 그 다음에 또 저축은행 한 4-5개, 건설회사 한 3개 정도 무너진다고 생각해라. 그런데 그게 우리가 처리를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파장은 있겠으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위기, 이런 정도로 보면. 그러나 이것이 또 자산시장,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크게 나왔다라고 하면 매수의 기회? 예, 그러니까 2003년도 이럴 때 난리가 났을 거지 않습니까? 카드채 있었을 때. 예, 그 다음에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가 나오고 그랬을 때 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났을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주가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나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게 되면 시장이 그렇게 크게 요동을 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지금 부채가 많은 분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분들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빨리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쓸데없는 기대를 하면 자꾸 실망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쓸데없이 금리 인하 얘기하지 말고 이미 변화한 금리에 적응할 생각을 하세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번 따져보십시오. 작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그 많은 욕을 얻어먹어서 끌어올린 그 금리인데 거기에다가 연준이 2023년도에는 금리 인하 없습니다. 라고 몇 번을 공언을 했는데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그거를 한다. 그리고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런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의 금리 수준이 이게 굉장히 높은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2020년 뭐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갖고 있는데 110년 동안의 미국 금리를 시장 금리를 놓고 딱 그해 보면요. 지금의 금리 수준은 밑바닥에서부터 30%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금리가 이게 정상이 된 금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너무 높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건 뭔가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가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자기의 액션이 나오잖아요. 부채를 어떤 형태로서 줄여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가 오히려 더 현명한 일이지. 여기서 떨어지지도 않을 감을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서 입 벌리고 아무리 있어봐야 입만 아프지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역시 우리 경제도 그렇지만 미국 경제, 물론 지표들은 좋지만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그래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 않냐. 그럼 한 뭐 2분기 지나면서 2분기에 대한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러저러한 지표들로 경기 침체가 확인되는 순간 확 나빠지지 않겠냐. 예. 그랬을 때 연준이 결국은 경기 부양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예. 않겠냐. 이것이 그분들이 기대하는 논리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상태에서 놀고 있으면 어떡해. 뭔가 좀 해봐야지. 이렇게 막 난리를 치면 그때 그러면 한번 움직여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초기에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둔화되고 이러는 형태로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기준금리하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0.7%, 0.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1.5% 이런 정도까지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금리 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진 상태가 되면 처음에 한두 번 정도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금리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시장금리냐 기준금리냐. 당연히 시장금리가 중요하죠.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금리를 움직이기 위해서인데 이게 그 어느 시점서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시장금리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약 초반에 어느 정도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크게 그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연준이 어쨌건 지금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금리도 금리지만 긴축을 통해서 뭔가 더
경기 침체를 유도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연준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글로벌 유동성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으니까. 예. 그럼 쌤쌤이 되고 지금의 상황이 유지되든가 아니면 뭐 더 좋아지든가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거는 관념적으로 하는 얘기죠. 관념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그러는 부분들은 또 다른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그냥 우리는 연준의 스탠스만 지켜보는 거 예. 이게 정확한 건가요? 예, 그렇죠. 일단 아무튼 뭐 전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연준이 어떤 이 스탠스를 취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거에 그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일본의 그 중앙은행장이 바뀌면서 스탠스가 바뀌지 않겠냐? 그랬을 때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 또 유동성에 대한 문제 이거 걱정하는 분도 있고 뭐 일본 사람들 뭐 그냥 비슷한 사람 채워놨겠지라고 그냥 별로 생각 안 하는 분도 있거든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 은행 새로운 총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금리를 인상하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퀘스천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그 과감하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이유가 뭐야? 라고 따져보면 특별하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일본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진짜 뭐 굉장히 힘들다. 내지는 낮은 금리와 많은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경기가 너무 정말 달아올라서 난리가 났다.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닌 상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총재가 됐다라고 해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감을 한번 보여주겠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데 그거를 움직이고 해야 할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연준의 스탠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들 예. 여기에 좀 거시경제 지표로는 그걸 주로 활용하면 된다로 예. 정리가 되겠네요. 예. 일단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에 처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이 이제 언제 불거질 것이냐 아직은 뭐 그 여러 가지 수출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경상수지 적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우리가 미처 모르지만 어디선가 지금 곪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쨌건 그러나 무엇이 됐건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중급 위기로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그런 정도니까 너무 위기론에 또 몰입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영향으로 주가가 또 다시 크게 폭락하거나 하지는 역시 그냥 2200선에서의 그 박스권의 움직임 정도로 보시는 걸로. 예, 맞습니다. 아까 그 증권사도 사실 그동안 이제 수익 사업으로 부동산 PF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수익을 냈잖아요. 예. 그로 인한 이제 데미지를 이번에 입게 되면서 뭐 한 5개 정도 날아갈 수도 있다. 이걸 각오해야 된다. 예. 5개? 3개? 두세 개. 두세 개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걸 각오하자. 저축은행은 5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STO가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 화폐 관련해서. 근데 그게 정말 증권사의 어떤 상승 혹은 새로운 수익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좀 많거든요. 예. 실제로 뭐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것도 그 쉽게 그렇게 수익원이 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PF 이거 가지고 했던 건데, 예, 증권회사들이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그겁니다. 증권회사들의 수익의 과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그 주식 매매 수수료 이거였는데 그걸 제로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당연히 이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없죠. 개인들이 무슨 뭐 채권 투자를 얼마나 한다고 뭐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 빨고 야 이대로 갔다가 우리 다 망해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PF 뛰어들어가지고 막 그걸 한 건데 부동산 PF만 하더라도 그 전에 보면 굉장히 규모가 컸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주로 그 저축은행이 하다가 저축은행들이 망하면서 그게 공백이 생긴 거를 증권회사들이 낚아채가지고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뭐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앞으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해서 접근하고 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그거는 그렇게 기대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지금 증권가를 달구는 어떤 뜨거운 이슈 혹은 테마, 그로 인해서 상승하는 그 논리들, 여기에 대해서 항상 시한부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군요. 그렇죠. 실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거라면. 예, 뭔가 제일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바꿀 것처럼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별로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증권회사에서 보험 팔 수 있게 해줬을 때 그런 적도 있었나요? 예, 그럼요. 지금도 그거 할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결국에 보게 되면 그게 그렇게 크게 역할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런 거 하고 했을 때에 맨날 증권회사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401k, 401k 그 얘기만 하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죠. 미국과 같은 연금. 예, 근데 지금 연금 우리나라에서 크게 많이 늘어나고 그랬지만 그게 증권회사들한테 크게 수익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들어보지를 별로 못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그 시장, 우리 주식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 특징, 메커니즘, 그 다음에 가격이 변동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 흐름을 타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내리막길에서는 피해서 잃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요거를 좀 잘 알아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그럼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3,000선까지 갈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제 올까요? 일단 내년 정도서부터 시동을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나라 경제에서 상당히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내년 정도서부터는 그래도 경기도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하반기서부터 기업 실적이 안 좋아졌으니까 올해를 전체 지나고 나면 1년 반 동안 그냥 감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증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내년 정도 되면 3%대 금리에 대한 적응력도 어느 정도는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서부터 아마 시동을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2020년처럼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면서 그냥 막 한 방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서 좀 바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상승할 수 있는 2,500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그 논리는 결국은 기업 실적이 좋아질 그렇죠. 것이다. 예. 그게 갖춰지지 않는 한은 어떤 걸로도 가격을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리도 성립되겠네요. 지금 어떤 괜찮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4848 잘못했다가는 30%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중장기로 그냥 참고 만약에 이 변동성 구간을 이겨낼 수 있다면 내년도가 됐건 그 이후가 됐을 때는 결국은 상승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반도체 매매를 어떻게 할 건가, 박스권 내에서 나는 사고 팔고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과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튼 꾸준히 가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서로 포지션이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런 부분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종우의 넥스트 스텝 2023부터 25. 네. 이 책을 또 쓰셔서 긴축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종우 센터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